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생규장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생규장전 무슨 뜻이야? 이생이 담을 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한문소설이에요. 한문소설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한문소설이고 얘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소설이에요. 자, 창작된 소설이란 얘기죠. 구비전승된 소설, 이 설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언제 쓰여졌냐? 조선시대에 쓰여졌습니다. 작가는 누구예요? 김시습인데 배경은 신라시대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김시습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하는데요. 김시습이라는 작가는요, 조선 때 조선 세종대왕 때 이제 신하가 되었던 인물인데, 이 김시습이라는 사람이요, 원래 5세 때부터 이제 시나 모든 학문의 정통했대요. 그래서 이 5세 때부터 이제 뭔가 이제 뭐 시도 짓고 문학 활동을 잘해. 신동으로 소문이 났을 거예요. 천재예요, 천재. 그죠? 그래서 이 세종대왕이 이 김시습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시습과 세종대왕이 몇 마디 말을 나누고 난 후에 세종께서 와, 너 정말 영재다. 하지만 나이가 너무 어리니, 그죠? 그동안 잘 자랐다가 후에 다시 보자 라고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이 김시습이 아주 푸른 꿈을 꾸었겠죠. 그러면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세종대왕 사후에 누가 처음에 단종, 세종대왕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문종이 즉위했습니다. 단종은 건강이 안 좋아서 일찍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문종, 왕이 바뀌었다. 자, 맨 처음에 문종이고, 그죠? 세종의 뒤를 이은 게 문종이고, 그 다음에 단종인데, 문종께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그 다음에 이 단종이 7세 때인가 아주 어린 나이에 이제 왕위를 계승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누가 세종의 동생, 이 동생이 누구예요? 후에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이죠. 이 수양대군이 어떻게 합니까? 이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해요. 무력으로 단종을 폐위하고. 그래서 이 세조를 따르는 따르는 무리도 있겠지만 단종에게 충성한 무리도 있을 건데, 사실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건 영모잖아요. 그러면 이 성리학적 이념으로 봤을 때는 이 영모는 아주 옳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김시습은 이 왕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세조로. 그러면 세조에게 충성하면 될 건데 그렇지 않고 단종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세조가 단종을 폐위하고 왕위를 찬탈한 사건을 우리는 계유정난이라고 하잖아요. 이 계유정난 이후에 누구는 이 김시습은요, 이 세조에게 충성하지 않고 산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금방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속에 들어가서 쓴 소설이 금오신화예요. 근데 그러면 이 금오신화에는 5편의 이제 작품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 5 작품이죠. 첫째는 만복사 저포기, 둘째 이생규장전, 그 다음 최유부 부벽정기, 남연보주지, 용궁 부연록이라는 5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 게 이제 뭐라고요? 금오신화인데, 그 금오신화 중에 2번째 수록된 작품이 이생규장전이에요. 그러면 이 5개의 작품들에는 김시습이라는 작가의 의식이 반영돼 있을 건데, 어떤 작가 의식이 반영돼 있냐? 첫째는 현실에 대한 태도면에서 볼 수 있어요. 자, 김시습이라는 작가는 계유정난으로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이후에 그 세조에게 부합하지 않고 단종을 따르는 뭐가 된 거죠? 생육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육신으로서 현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대항한 거죠. 세조를 따르지 않고. 이런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태도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여기 이승규장전의 주인공이 최랑, 그러니까 최씨 여인, 그 다음에 이생, 이씨성을 가진 선비잖아요. 그래서 이 최랑이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런 면에서 현실에 대한 태도가 최랑이 적극적이기 때문에 긍정적 인물로 그려져요. 그러면 이때 긍정적 인물은 뭐한 사람? 사육신의 한 사람으로 그려지는 거죠.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그 현실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사람. 또 하나 이 최랑이 사육신으로 이제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최랑이 죽은 다음에 환신이 되어서 이생 앞에 다시 나타나거든요. 그런 면에서 화자 이 작가 김시습은 뭐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죽어서라도 님 누구죠? 단종에게 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가의식이 표현된 대상은 최랑이라는 것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5편의 이 작품,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나와 있는 작품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다 뭐냐면 비현실적인 전기성이 드러나요. 그 전기성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서 산 사람과 살게 돼요. 그래서 사랑을 이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그런 전기성이 나타나는 동시에 죽은 사람이 이 생으로 다시 와서 사랑을 했어. 그럼 이것은 행복한 건가요?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잠깐 이승이 한을 풀기 위해서 온 것일 뿐이지 언젠가는 다시 자신의 세계인 사후의 세계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김시습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죽은 자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 제자리가 어디예요? 저승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 홀령과 이승에 있는 사람이 다시 만났어. 이것은 그러면 만나서 다시 사랑을 했어. 이건 슬픈 거예요? 기쁜 거예요? 약간은 다시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쁘지만 이건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이생주장전도 그렇고 운영전 이런 작품에도 나오는데 죽은 사람과 사랑을 나눈다. 이거는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행복한 결말이 아니고 그렇게 끝났다 그러면 슬픈 결말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김시습의 모든 작품, 여기 5작품은 한문으로 쓰여졌다고 했죠. 그리고 창작 작품이에요. 이제 설화로 전해지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작품의 배경이 모두 우리나라고 우리나라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점도 이제 문학사적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당대 조선시대의 소설들은 다 뭐예요? 중국을 배경으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선의 어떤 현실을 비판하고자 할 때 비판했을 때 뭔가 이제 자신한테 화살이 돌아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을 배경으로 중국 인물을 설정했다면 이 소설은 그렇지 않다는 거. 금오신화에 나오는 5편의 소설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주인공이 모두 제자가인형 인물입니다. 그러면 제자가인형 인물은 어떤 인물이에요? 제는 재주가 많다. 가는 아름답다. 는 뜻이고요. 그래서 재주가 많은 남자, 아름다운 여인들이 주인공이네요. 오늘날로 말하면 엄친아, 엄친딸인 거죠.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 주인공이래요. 그 다음에 현실과 초월세계가 펼쳐져요. 그럼 현실은 이승이고 초월세계는 저승이죠. 그 저승이 나오는 거는 뭐예요? 혼신. 홀령이 나와서 이제 이승으로 와서 이제 다시 사랑을 하는 거니까 얘가 이런 면으로 볼 때 전기적 특성이 있는 거예요. 전기적 기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평범한 남자 주인공과 귀족이었던 여자 홀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비현실적 이고 낭만적이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이루게 했으니까 낭만적인 사건이 전개된다는 것도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이분의 김시습의 모든 소설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시가 삽입이 되었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 시를 삽입하면 이제 단조로운 시상 전개를 시상 전개에 대해서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시상 전개, 내용 전개에 대해서 변화를 줄 수 있고, 등장인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또는 어떤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효과도 있겠죠. 그리고 이 김시습 금오신화는 무조건 다 결말이 불행해요. 새드 엔딩입니다. 왜냐하면 이승과 저승은 분명히 구분이 있고, 이 그러니까 저승에서 내려온 훈령은 언젠가는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작가의 생과 사에 대한 의식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드 엔딩이라는 것도 당시의 고전 소설과는 차이점이죠.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당시 고전 소설과 다른 점. 첫째보다 작품이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주인공도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근데 주인공의 제자가 있는 것은 흔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초월 세계가 등장하면서 이제 전기적 특성을 보이는 건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작품에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시가 삽입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불행한 결말이라는 것이 이제 금오신화에 나오는 소설들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서 5가지 작품 중에서 그 고등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게 바로 만복사 저폭이랑 이생규장전이에요. 자, 치유부백정기랑 남연부주지의 용궁부연록은 수능에서 나올 법하지만 고등교과서에서는 나오지 않았고요. 하지만 모의고사에는 출제가 됩니다. 간혹.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돼요. 뭐죠? 시가 삽입되었고 불행한 결말이고 이제 초월세가 등장해요. 그래서 혼신이 나와서 이 이승의 사랑과 사랑을 한다. 다 이제 사랑 이야기가 있죠. 남연부주지는 사랑 이야기가 없네요. 용궁부연록도 사랑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 이생규장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작품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자, 이 작품 작가의 개성과 사상이 잘 나타나 있어요. 김시습의 개성, 그죠? 그 다음에 사상. 자, 여기서 드러난 사상은 유교, 불교, 도교, 그러니까 유불선의 사상이 다 나타난다고 보면 되고요. 사건 전개 변화의 폭이 큽니다. 그래서 이 누구죠? 최랑이 죽기 전과 차랑이 죽은 후에 사건 변화가 엄청 커요. 차랑이 죽은 후에 차랑의 혼신이 다시 이생에게 와서 이제 사랑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건 변화의 폭이 크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홍건적의 난도 일어나고 이제 변화가 많습니다. 소재 자체는 비현실적이나 남녀 간의 애정 문제나 사회적 상황이나 인생 등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를 다뤘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소재 자체는 비현실적이지만 그러면서 성격은 낭만적이에요. 사랑 이야기가 굉장히 낭만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비극적입니다. 끝내 사랑을 이루지 못하니까 정기적이에요. 특이한 요소, 훈련과 사랑을 나눈다는 것. 우의적이라는 것은 돌려서 말해요. 뭘 돌려서 말해요? 계유정난 시기를 최씨, 그죠? 최랑을 뭐로? 단종이나 혹은 충신으로 본다는 점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는 죽음을 초월한 남녀간의 애절한 사랑이 되겠어요. 죽음을 초월한 남녀간의 애절한 사랑. 자, 비현실적이고 신비로운 내용을 다뤘고요. 작품에 시를 삽입하여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냈어요. 그래서 시를 삽입하면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내용을 압축하여 전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을 예측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단조로움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고 했죠. 제자가 인형 인물 등장하고 현실의 제도나 전쟁, 운명과 대결하는 인간의 의지, 이게 바로 누구의? 작가의 개성적 인식일 거예요. 그 다음에 홍건적의 나는 실제 역사적 사건인데 그 사건을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의 삶을 엿볼 수 있죠. 사실성을 획득하죠. 실제 사건을 다뤘으므로. 한문으로 되어 있는 문어체다. 다 한문 소설이고 문어체, 그러니까 글을 쓰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돼요. 이야기체가 아니란 얘기죠. 구어체가 아니에요. 비극적 결말, 불교적 세계관, 도교적 세계관, 그 다음에 유교적 세계관이 다 나타났어요. 그 드러난 부분을 찾는 문제도 시험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비극적 결말의
반영된 작가의식은 뭐야? 부정적으로 현실을 인식했다. 그것은 뭐야? 계유정란이라는 사건이고요. 주인공의 만남과 재회가 반복돼요. 3번씩이나 반복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별은 뭐냐면 부모님, 이생의 부모님이 반대해서 이별해요. 두 번째는 홍건적의 난 때문에 흩어지게 되고, 세 번째는 홀령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죠? 이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남과 재회가 반복되는 구조로 이야기가 전개되고요. 주로 등장인물의 대화와 행동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요. 여기서 서술자의 요약적 제시나 평가는 드러나지 않고요. 등장인물의 대화나 시로 지난 일을 요약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주인공들의 당대 유교적 관습에서 벗어나 사랑을 성취해요. 그러니까 자유연애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인데도 이제 이런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데, 특히 누가? 채랑, 최씨 여인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불교, 유교, 도교 다 나타나 있다고 했고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기 전에 이제 작품 내용 뭐 아주 간단한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 갈까요? 자, 이생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최씨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채랑이라고 할게요. 이생이라는 사람은 선비죠. 선비로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국학에 등교하는 거예요. 이 국학은 통일신라 시대 때 국립교육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생이라는 사람은 서울대에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날마다 등교를 하는데 어느 날 채랑의 이 담을 넘어보게 돼요. 그래서 이 채랑의 자태가 너무 아름다운 거죠. 이 채랑도 이생을 보고 한눈에 반해요. 그래서 시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사랑이 싹 터요. 그런 다음에 이생이 이제 채랑의 집에 가게 돼요. 그래서 3일 밤낮을 지낸 후에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음 날부터는 매일 밤이면 이 이생의 집에 출근했다가 새벽이면 퇴근하니까 날마다 이제 둘이 만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채랑의 아버지에게 발각이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니 너 뭐야? 너는 말이야 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 좋은 교수를 만나서 결혼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멀리 보내요. 그래서 이별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별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이생이 지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비를 시켜가지고 알아봐요. 그래서 이생이 저 멀리 갔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시름시름 알아요. 시름시름 알을 때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연히 이제 이 어떤 종이가 들어있는 함 속에서 이 채랑이 그동안 보냈던 편지를 발견하게 되고 채랑이 앓게 된 이유를 알게 되죠. 그래서 묻자 채랑이 아주 당당하게 말해요. 나는 이생이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채랑이 무난 동료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돈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이생이 아버지에게 이제 결혼을 제의하지만 이생이 아버지는 거절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끝내는 결혼을 승낙해서 결혼하게 되지만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홍건적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이생은 어떻게 하냐? 가족들을 먼저 돌보지 않고 혼자 피신하는 비열한 행동을 하죠. 그래서 이 홍건적의 난이 어느 정도 그죠? 이렇게 가라앉은 다음에 집에를 가보니 모두 다 사라지고 없었어. 그죠? 자책감도 들었겠네요. 그런데 채랑이 왔어요. 근데 그때 이 채랑은 뭐예요? 혼신일 건데 혼신인지 이생도 알면서도 받아들여요. 왜? 너무나 보고 싶은 사람이 실제 인물이 아니더라도 같이 있고 싶고 이런 마음 이해하나요? 어쨌든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자책감 때문에 이제는 이생이 태도가 변해서 채랑을 적극적으로 이제 사랑하게 되고요. 모든 현실의 생활은 접고 채랑에게만 이제 전념하게 되는데 채랑이 어느 날 이제 가야 할 때입니다. 라고 고하면서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데 이 중간에 이제
혼신이 되어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족들의 혼을 또 모아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요. 또 채랑이 이제 모아놓은 재산을 찾기도 합니다. 자, 요런 내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여기서 잠깐 끊고 두 번째 파일에서 계속 이어갈까요? 어쨌든 잠깐 쉽시다. 계속 이어서 봅시다. 자, 그래서 이 소설은 크게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이제 결혼하기까지의 내용이고요. 후반부에는 흥건족의 난으로 이제 헤어지고 환신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장면. 이 후반부가 이제 환신이 나오니까 정기성이 두드러지고, 이 정기성이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행복과 불행이 반복돼요. 그러면 행복은 만남이겠죠. 그 다음에 불행은 이별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남, 이별이 반복되는 서사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거 확인했고요. 자, 이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이생규장전, 이생이 담을 엿본다라는 내용이에요. 앞부분의 줄거리 한번 볼까요? 송도에 사는 이생은 송도에 산대요. 송도가 아마 이때 당시에 아마 이제 그 통일신라 때이니까 아마 통일신라에서 고려 초기니까 아마 이 개성 어디쯤 되는 것 같아요. 송도에 사는 이생은 국학에 가는 길이니까, 국학은 유학 교육기관이에요. 그래, 우연히 양반집,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 수 있겠죠. 통일 신라 시대였다. 양반집 너머로 아름다운 최씨를 본 거죠. 얘가 바로 채랑이죠. 마음이 끌리게 되고, 채씨 또한 이생에게 마음이 끌린다. 담을 넘은 이생은 채씨와 만나게 되고, 담을 넘기 전에 시를 주고받긴 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며칠을 함께 보낸다. 그래서 우연히 만나서 채씨와 사랑을 나눈다. 이게 이제 발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화가 나오는데 누구의 대화인가 한번 봅시다. 옛 성인의 말씀에 어버이가 계시면 나가 놀더라도 반드시 가는 곳을 고쳐야 한다고 했소. 이게 아마 이생의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생이 채랑의 집에 와서 3일을 지낸 후에 상황이겠네요. 3일을 지낸 후에, 그죠? 어버이가 계시면 나가 놀더라도 반드시 가는 곳을 구해야 한다. 이건 뭐죠? 이제 자식으로서의 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교적 가치관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나는 부모님께 아침 저녁 인사를 드리지 못한 채 벌써 사흘이나 보냈구려. 분명 부모님께서는 문간에 기려 나를 기다릴 것이니 이 어찌 자식된 도리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채씨가 서운해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 수긍한 거죠. 그러고는 이생이 담을 넘어 돌아가게 해주었다. 이생은 그 뒤부터 밤마다 채씨를 찾아가지 않는 날이 없었다. 여기까지가 발단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남이 이어지는 게 이제 발단이고요. 그럼 전개 부분 한번 볼까요? 어느 날 저녁에 이생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다. 네가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것은 옛 성인이 남기신 인의의 가르침이다. 이게 유교적 도리죠.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인데 요즘은 황혼역에 나갔다가, 황혼역 저녁에 나갔다가 새벽에 돌아오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분명 경박한 놈들의 행실을 배워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가서 누구네 집 규수와 정을 통하고 다니는 것일 테지. 그러니까 이생의 아버지는 자유연애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눈치를 챈 거예요. 이 일이 탄로나면 남들은 모두 내가 자식을 엄하게 가르지 못한 탓이라고 책망할 것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꾸짖는 이유는 자신이 책망을 듣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또 만일 그 교수가 지체 높은 집안의 딸이라면 여기서 그 교수는 이제 이생이 만나는 사람이겠죠. 필시 너의 미친 짓 때문에 가문을 더럽히고 남의 집에 누를 끼치게 될 것이야. 여기서 남의 집은 그 교수의 집이겠죠. 이 일은 작은 일이 아니야. 너는 지금 당장 영남으로 가.
그래서 종들을 거느리고 농사나 감독해 하고 다시 돌아오지 마 라고 했어요. 그때 여기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 너희 미친 짓 때문에 가문을 더럽히고 남의 집에 누를 끼친다. 이거는 뭐야? 유교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유교적 가치관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자식 교육, 가문의 명예, 예를 중시하는 이생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생의 아버지는 뭐 아들의 사랑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가문의 명예, 예의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둘이 만남을 눈치챈 이생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게 돼. 어디로? 영남으로 떠나게 되는 이생의 처지요. 그래서 이생은 그 이튿날 울주로 보내졌어요. 그러니까 이생이 그날 바로 떠난 게 아니고 그 이튿날 떠났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이별이니까 첫 번째 시련이 되겠네요. 최 씨는 매일 저녁 화원에서 이생을 기다렸어. 그러니까 이 이생은 말이야 최 씨에게 한마디 말도 전하지 않고 떠나버린 거야. 좀 무심하네요. 자, 이생이 울주로 보내진 상황을 지금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록 몇 달이 지났어요?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최 씨는 이생이 병에 걸렸나 보다 생각하여 향하는 뭐냐면 계집종입니다. 를 시켜서 이생의 이웃들에게 몰래 물어보게 한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이웃집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도령이 그 부친에게 죄를 지어 영남으로 내려간 지 벌써 여러 날이 되었어요. 여러 달이 되었어요. 최 씨는 그 말을 전해 듣고, 그러니까 최 씨는 이생이 떠났다는 것을 누구한테 전해 들은 거예요? 이웃 사람들한테. 향하를 통해서 전해 들은 겁니다. 병이 났어요. 그래서 몸져 누웠습니다. 몸만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할 뿐 일어나지도 못하고 물조차도 삼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말도 두서가 없어지고 얼굴도 초췌해졌습니다. 상사병 때문에. 최 씨의 부모가 이상히 여겨 병의 증상을 물어보아도 최 씨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최 씨의 부모가 딸의 글 상자를 들추어 보다가 전에 이생이 최 씨에게 화답한 시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최 씨의 부모는 이 최 씨가 병이 난 이유를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글 상자를 보고 이생의 편지를 읽고 나서 알게 된 거죠. 그들은 이 채랑의 부모들은 그제서야 깜짝 놀라며 말했다. 하마터면 우리 딸을 잃을 뻔했구나. 그러니까 딸을 굉장히 사랑하는 거죠. 그 이전에는 딸이 왜 아픈지를 몰랐는데 딸이 아픈 이유를 알게 되었으니까 뭐 할 거예요? 이제부터는 대책을 세울 거예요. 그러고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생이 누구냐? 이생이 일이 이렇게 되자 최 씨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그녀는 목구멍에서 겨우 나오는 작은 목소리로 부모님께 사실대로 아뢰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동안 숨겼던 이유는 뭐예요? 당대의 가치관에서는 부모의 허락 없이 자유연애를 하는 게 부도덕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대 사회상을 엿볼 수가 있는. 그러면서 최랑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길러주신 은혜가 깊으니 감히 숨기질 못하겠습니다. 혼자 가만히 생각해보니 남녀가 서로 사랑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정리로서 지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최랑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므로 매실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혼기를 놓치지 말라고 서경의 중남편에서 노래하였고 여자의 정조를 지키지 못하면 흉하다는 말을 주석에서 경계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채랑은 고서의 말을 인용하여 사랑의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 다음에 여자는 정조를 지켜야 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거네요. 저는 버들처럼 가녀린 몸으로 뽕나무 잎이 시들기 전에 씻어야 한다는 말을 유념치 못하고 길가의 이슬에 옷을 적셔 주위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유적 표현이네요. 그죠? 길가의 이슬에 옷을 적셔 주었다는 것이 몰래 사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시경의 소남 행로편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네요. 덩굴이 다른 나무에 의지해서 살듯 또 비유법. 여기서도 비유법. 살듯 벌써 위당처녀의 행실을 하고 말았으니
여기서 의당 처녀의 행실도 고사를 인용한 거예요. 원나라 때 서생이 의당에 갔다가 의당의 처녀와 눈이 맞아서 부부가 된 이야기, 그러니까 부모의 허락 없이 연애를 했다는 이야기를 고서를 통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죄가 이미 넘쳐 가문에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자유연애를 한 것에 대해서 부모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고 있네요. 그러나 그러니까 먼저 자신의 잘못을 밝힌 후에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말하기 방식을 취하고 있네요. 저 신이 없는 도련님이 한번 가씨 집안의 향을 훔친 뒤로, 그러니까 가씨 집안은 누구예요? 자신의 집안이죠. 향을 훔쳤다는 것은 자신과 사랑을 했다는 얘기요. 원망이 천갈래로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생이 떠날 때 아무런 기약도 없이 떠났고요. 말도 없이 떠났기 때문에 자신은 지금 원망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도 고사를 인용한 거예요. 여리디 여린 몸으로 서러운 고독을 견디다 보니 그리운 정은 날이 깊어가고 큰 병은 나날이 더해가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장차 한 맺힌 귀신이 될 듯합니다. 그러니 부모님께서는 저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여기서 저의 소원은 뭐겠어요? 이생과 결혼하는 것이겠죠. 제 남은 목숨을 보존하게 될 것이고, 만약 간곡한 청을 거절하면 그저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결혼하지 못하면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생과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의지.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죠?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이생과 저승에서 함께 논일지언정, 즉 죽을지언정 다른 가문으로 시집은 가지 않겠습니다. 강력하게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채씨 부모도 그녀의 뜻을 알게 되었으므로 다시 병의 증세를 묻지 않았다. 그러니까 채씨를 인정해준 부모를 알 수 있네요. 그저 한편으로는 경계하고 한편으로는 달래가면서 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노력했는데, 그러고는 중매의 예를 갖추어 이생의 집에 혼인의 의사를 물었다. 자, 이생의 집에 혼사를 물었다는 것은 채랑의 부모가 연결해 주려는 거죠. 그러니까 채씨 부모는 이들의 사랑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채씨의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돼요. 결혼하게 되니까요. 이생의 아버지는 채씨 가문의 문벌이 어떤지를 물은 후 말했다.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중매쟁이에게 말한 거죠. 그럼 매파 중매쟁이에게 왜 문벌을 물었을까요? 뒤에 봅시다. 우리 집 아이가 비록 나이가 어려 잠시 바람이 나긴 했지만, 바람이 났다. 그죠? 자유연애를 했다. 학문에 정통하고 풍모도 남 부끄럽지 않으니 바라는 바는 앞으로 장원급제하여 훗날의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것이요, 서둘러 혼처를 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생의 아버지는 분명한 이유를 들어서 상대의 제안을 거절하는 말하기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학문에 정통하고 풍모도 부끄럽지 않아서 앞으로 장원급제한 다음에 혼사를 할 것이지 벌써부터 혼사를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장원급제한 후에 결혼을 시키는 것이다. 결혼을 시켜야겠다라고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 문벌을 따진 이유는 뭐야? 자신의 집안도 이제 양반은 양반이 있지만 훨씬 더 훌륭한 가문, 이제 장원급제하여서 이 가문의 격이 올라간 다음에 그때 혼인을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이 상대 채랑의 가문이 낮다고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채랑의 가문이 낮기 때문에 혼사를 거절한다, 이 이야기는 아니에요. 천천히 혼사를 하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중매쟁이가 돌아와 채씨 부친에게 이 말을 아뢰니 채랑의 부모가 채씨 집안에서 다시 이씨 집안에 이런 말을 전했다. 한 시대의 벗들이 모두 그대 아드님의 재주가 뛰어나다고 칭찬들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먼저 칭찬을 했어요.
먼저 칭찬을 하고 지금은 웅크리고 있지만 어찌 끝내 연못 속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요. 속히 좋은 날을 정해 두 가문의 즐거움을 합하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댁의 아드님 즉 이생은 분명히 훌륭한 인물이니까 서둘러 지금 그죠? 이 혼사를 치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칭찬을 먼저 했어. 그런 다음에 원하는 바를 전달했죠. 그러니까 상대를 치켜 세우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먼저 전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중매쟁이가 또 가서 그 말을 이생의 부친에게 고하니 그 부친이 말했다. 나 역시 젊어서 책을 잡고 경전을 공부했지만 늙도록 성공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그죠? 합격하지 못했던 얘기죠. 그래서 집안이 뭐 양반 가문이긴 하나 그리 훌륭한 가문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비들은 도망가 흩어지고 친척들의 도움도 적어 생활이 어렵고 살림도 궁색해 가난해. 그러니 문벌 좋고 번성한 집에서 어찌 한갓, 그러니까 문벌 좋고 번성한 집은 어떤 집을 말하는 거예요? 최랑의 집. 최랑의 집은 아버지의 직책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재산도 많아. 그러니까 여기가 최랑의 집은 이렇게 가문이 높은데 어찌 한갓 한미한 선비 따위 한미하다 부족한 이랑을 사이로 삼으려 하시오. 이는 반드시 일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집안을 과도하게 칭찬해서 기댁을 속인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한미한 집안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일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죠? 이생의 집안을 과도하게 칭찬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매우 가문이 낮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위에서 가문을 물은 이유는 뭐라고요? 자신의 집안의 문벌, 가문이 그죠? 높지 않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문벌의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자, 중매쟁이가 다시 채씨 가문에 가서 고하자. 채씨 부친이 이렇게 말했다. 납체의 예와 의복에 관한 일은 제가 모두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럼 납체는 뭐냐면 결혼할 때 준비해야 하는 모든 물건들이에요. 그렇죠? 혹은 예물이라고 해도 되고요. 결혼 전에 준비해야 할 것. 예물은 사실은 양쪽 집안에서 준비하는데 남자 집안에서 준비해야 할 것도 신부 집안에서 다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좋은 날을 가려서 화촉을 밝힐 날이 바로 결혼하는 날만 정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채랑의 아버지의 말하기 방식은 상대방이 솔깃할 만한 말을 제안해서 상대를 설득하는 말하기 방식이다 라고 알아두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랬더니 중매쟁이가 또 가서 이제 이생의 아버지에게 구했겠죠. 이씨 집안에서는 일이 여기에 이르자 돌려 곧 이생을 불려다가 그의 의사를 불렀다. 그러니까 3번이나 이렇게 청하니까 더 이상 거절하기가 그랬나 봐요. 이생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시 한 수를 지었다. 그러니 이 시에는 기쁜 마음이 표현됐겠죠. 자, 여기 지금 한시가 등장하는데 한시에 드러난 이 화자의 정서 태도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것과 관련하여 이제 다른 선지를 주고 비교하는 문제가 많으니까 상황 정서 태도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 한번 볼까요? 깨진 거울이 다시 합쳐져 둥글게 되는 것도 때가 있는 법이다. 그럼 깨진 거울은 뭘 비유한 거예요? 그들의 이별, 채랑과의 이별을 비유한 거고, 다시 합쳐진 것은 재회를 비유하는 말이겠죠. 때가 있는 법이다. 그때가 이제 지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깨진 거울과 합쳐진 거울, 이 둥글게 되는 것은 떨어져 있던 이생과 채씨가 아름다운 인연을 맺게 된 것을 비유하는 표현이고요. 은하수의 까마까치들이 아름다운 기약을 도와줬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기쁜 상황이요. 기약, 결혼하게 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은하수의 까마귀와 까치들이 아름다운 기약을 도와줬다고 했으니까 자신들의 사랑을 견우와 직녀의 사랑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어요. 견우와 직녀는 그죠? 7월 7성날 까마귀와 까치들의 도움 때문에 1년에 한 번 만나니까요. 그렇게 비유한 것이고, 이제 월화 노인이 붉은 실로 메어주리니, 그러면 이 월화 노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부부의 인연을 맺어주는 전설상의 노인이에요. 를 빗대어서 채랑과 이생, 자기 자신이 이제 인연을 맺게 된 기쁨을 표현한 거죠. 봄바람 불어도 두견새를 원망하지 마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봄바람은 긍정이고요. 두견새를 원망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두견새가 부정은 아니에요. 얘기도 긍정이에요. 그래서 이 기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 알아두면 될 거고요. 최 씨는 이 소식을 듣고 병이 차츰 회복되었겠죠.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녀 역시 시 한 수를 불렀다. 이것도 역시 뭐야? 기쁨의 정서가 드러나는 시이겠죠. 나쁜 인연이 바로 좋은 인연이었던가? 그러니까 뭐야? 전화의복이라는 사자성어를 쓸 수 있겠네요. 그죠? 나쁜 일이 이제 복이 되었다. 그런 다음에 인과 함께 작은 수레 끌고 갈 날이 어느 때일까? 그러니까 작은 수레 끌고 갈 날은 뭐야? 혼인을 하는 날이 되겠죠. 어느 때일까? 자, 작은 수레를 끌고 갈 날도 이제 고사를 인용한 건데요. 한나라 때 포선의 아내 환수군이 혼례식을 올린 뒤 남편과 함께 작은 수레를 끌면서 시댁으로 갔다는 이야기와 관련된 고사를 인용해서 지금 이 혼례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네요. 부축받고 일어나 꽃 비녀를 추스리려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병에서 회복하여 힘차게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래서 이 삽입시는 이생과 다시 만나게 된 상황에 대한 기쁨, 혼인을 하여 함께 지내게 될 날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회복하여 다시 힘차게 살겠다는 다짐의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 시의 기능이 뭐예요? 화자의 정서와 상황, 태도를 알려준다고 했죠. 위에 나와 있는 이생이 지은 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혼례를 하게 된 기쁨과 기대를 나타난 삽입시니까요. 다음 봅시다. 이에 길이를 가려 좋은 날을 가려서 혼례를 치렀어요. 끊어졌던 사랑의 줄이 다시 이어지게 됐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 전개가 이어지고 있네요. 그들은 혼인 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면서 손님을 대하듯 예를 갖추니 비록 양홍과 맹광, 포성과 환수군 같은 부부라도 그 절개와 의리를 따를 수가 없었다. 비교법을 썼네요. 그래서 양흥과 맹랑보다 더 예를 갖추고 공경했고 사랑했다. 포선과 환수군보다 더 사랑하고 공경하고 예를 갖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양훈과 맹광, 포신과 환수군도 다 고사 속의 인물이에요. 이렇게 고사를 인용했다는 것 알아두면 되고, 이생은 이듬해 과거에 급제했어요. 높은 벼슬을 올렸는데 그 명성이 조정에 자자했다. 자, 유교적 가치관 입신양명, 이름을 떨친다 입신양명이죠. 그래서 혼을 한 두 사람은 서로 공경하며 살아가고 이생은 입신양명을 이뤘다. 여기까지가 발단 전개예요. 그래서 발단에서는 둘이 서로 만났고 전개에서는 한 번 이별했다가 혼인을 치르는 부분까지가 발단 전개까지 전반부. 그래서 이 전반부는 현실적인 내용을 보여준다면 후반부는 이제 홍건적 침입으로 인해서 최랑이 죽고 혼신이 나타나 이제 사랑하게 되니까 전기적 구성이 나타나게 되겠네요. 후반부에는. 자, 이어서 이제 후반부 위기 절정 결말인데요. 발단에서는 이생과 채랑의 만남, 전개에서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이뤄서 결혼하는 장면까지 나왔고요. 위기 절정 결말은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채랑이 죽고 혼신이 되어서 다시 만나고 또 헤어지고 그 과정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위기 부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신축년에 홍건적이 고려의 서울인 개성을 점령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홍건적의 난에 대해서 이제 설명 나오는 부분인데 두 번째 시련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별인데 여기서 신축년이라는 것은 1361년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고려 말을 말하는데 이 신축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시대 상황을 짐작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신축년이 자축인묘, 진사오묘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서 12년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이 신축년은. 그래서 얘는 당대 상황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임금은 복주로 피난을 갔다. 여기가 이제 경북 안동이래요. 홍건적은 집을 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가축을 잡아먹었다. 백성들은 부부 친척끼리도 서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달아나 소문채 각자 자기 살림을 도모해야 하는 처지다. 그래서 이 홍건적의 난과 관련하여 당시의 그 시대상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 홍건적의 난 때 이렇게 민중들은 고통스러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홍건적의 난이 실제 사건이므로 이 실제 사건을 통해서 이 이야기의 현장감이나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겠죠. 이생도 가족을 데리고 외진 산골로 숨었는데 도적 한 명이 칼을 빼어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왔다. 이생은 달아나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채 씨는 도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도적이 자신을 겁탈하려 하자 채 씨는 크게 꾸짖으며 말했대요. 그러니까 자, 이생의 가족들이 산골에 숨었는데 이생이 혼자 달아나고 채 씨는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이생이 혼자 달아나서 채 씨가 죽게 되었으므로 이생의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나중에 혼신이 된 채랑한테 최선을 다하게 되는 계기가 될 거예요. 호기야 라고 누가 말하는 거예요? 바로 채 씨가 말하는 거죠. 호기 오랑캐 호랑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죽여 삼켜버려라. 차라리 죽어 승냥이와 이리떼의 뱃속에 들어갈지언정 어찌 개돼지 같은 놈의 짝이 되겠느냐. 이건 뭐예요? 무엇보다 목숨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지주와 절개가 더 중요하다는 누구의 채 씨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부분이네요. 도적은 노하여 화가 나서 최 씨를 죽이고 난자질했다. 채 씨가 비참하게 죽었죠. 이생은 거친 들판에 숨어서 겨우 목숨을 보존하다가 얼마 후 도적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사시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전쟁통에 불타버린 후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채 씨의 집으로 가보았더니 행랑채만 덩그러니 남아 황량한 가운데 쥐들이 찍찍대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이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황폐해진 삶의 터전을 묘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이생은 슬픈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어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훔치며 길게 탄식할 뿐이었다.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그는 우두커니 홀로 앉아 지난 날을 가만히 떠올려보았지만 모든 게 한바탕 꿈만 같았다. 모든 게 하룻밤의 꿈만 같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일장춘몽, 남가일몽, 한단지몽 등 몽자가 들어가는 건 이제 하룻밤의 꿈이란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동상이몽과 이제 함께 나오거든요. 동상이몽은 하룻밤의 꿈이 아니고 같은 상 침대에서 다른 꿈을 꾼다 라는 뜻이라는 거 요거 비교하시고요. 그러다가 이경쯤 돼요. 그래서 이경은 뭐냐면 삼경이 새벽 1시부터 3시까지니까 얘는 11시부터 밤 11시부터 1시 사이에 달빛이 희미한 빛을 토하며 들보를 비추었다.
집을 비춘 거죠. 그런데 회랑 끝에서, 여기서 회랑은 뭐냐면 집체 끝에서 웬 발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멀리서부터 들려오더니 차츰 가까워졌다. 발소리가 이생 앞에 이르렀을 때 보니 바로 채씨였다. 그래서 이 채씨가 이제 환신이 되어 돌아온 배경을 여기 이경집인데, 달빛이 환한 빛을 더하며 들불을 비췄다. 이게 이제 채씨가 환신할 때 나타난 배경이다. 그죠? 시간적, 공간적 배경.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뭐야? 전기적 요소가 드러나는 부분이죠. 환신이 뭐요? 환신이 되어서 이생 앞에 채랑이 나타났으니까요.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한 채 의심도 없이 물었어요. 왜? 환신인 줄 알지만 그렇게라도 볼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운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극한 사랑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뛰어넘은 사랑이고요. 전기성이 드러나는 거죠. 예? 채씨가 환신이 되어 나타난 거니까요. 그래서 이 주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한 지극한 사랑.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네요. 당신은 어디로 피라나요? 목숨을 부지하였소. 이생이 물은 거죠. 그랬더니 채씨는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며 울더니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했다. 자, 여기서부터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어버이 가르침을 받들어 수놓기와 바느질에 힘쓰고 시서와 인연의 방도를 배울 뿐이었습니다. 오로지 규문의 법도만 알았을 뿐, 규문 여성으로서의 그죠? 지켜야 할 도리를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께서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안을 한번 엿보신 후 이제 과거의 일을 유학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요약적 제시인데 누가 서술자가 제시하는 게 아니고 뭐요? 인물의 대화. 인물의 대화로 지난 일을 유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쳤지요. 그럼 여기서 푸른 바다의 구슬은 뭐예요? 사랑이란 얘기죠. 사랑. 당신에게 저는 사랑을 바쳤어요. 당신이 담장을 넘어 보았을 때 그때부터 스스로 푸른 바다에 굿을 바쳤다. 사랑을 바쳤다는 얘기죠. 비유법 쓰인 거고요. 꽃 앞에서 한번 웃고는 평생의 은혜를 맺었고, 그죠? 지난날 휘장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은정이 100년을 넘칠 것 같았지요. 그러니까 휘장 안에서는 그 방이란 얘긴데요. 여기도 이제 비유법이 쓰인 거네요. 그 정이 100년을 넘칠 것만 같았는데 현재 어떻게 됐어요? 또 이별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과 이생이 인연을 맺어온 과정을 회상하면서 요약적으로 인물이 제시했다는 것. 그러니까 얘는 직접 제시에 해당하는 거죠. 요약적 제시는 뭐야? 직접 제시에 해당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해줬어요. 다음 말이 여기에 이르고 보니 슬프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군요. 장차 평생을 함께 하려고 했는데 계속 이어지네요. 채랑의 말. 뜻밖의 횡액을 만나 구덩이에 뒹굴게 될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뜻밖의 횡액은 뭐냐면 횡액은 이제 불행이고 뜻밖의 난이라니까 홍건적의 난을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뭐야? 만나 구덩이에 뒹굴게 될 줄 알았습니까? 그러면 구덩이에 뒹군다는 건 무슨 뜻이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맞았다는 것을 맞이할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서리법이네요. 그러나 저는 끝까지 짐승 같은 놈에게 몸을 내뱉기지 않고 자 스스로 진흙탕에서 육신이 찢기는 길을 택했다. 그러니까 육신이 찢기는 길이 뭐야? 죽음의 길을 택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지조가 더 중요했다. 목숨보다. 그건 천성의 저절로 그렇게 한 것이지 인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이 유교적 덕목을 중시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외진 산골짜기에서 당신과 헤어진 후로, 그죠? 그때 이제 홍건적인 난이 발생했을 때 가족이 모두 산골에 숨었다고 했죠. 그때 짝을 잃고 홀로 날아가는 새의 신세가 됐다.
이게 뭐죠? 짝을 잃고 홀로 날아간 새의 신세는 임과 이별했다는 것이고요. 그게 너무 한스러웠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뼈를 깎는 슬픔이라고 해서 각골통한이라는 한자성어를 쓸 수 있네요.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으니 고단한 혼백조차 의지할 곳이 없다. 집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혼백조차 의지할 곳이 없다. 이런 것을 또 사자성어로 사고무친이라고 합니다. 사고무친. 그리고 저리는 귀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니 세잔한 몸뚱이를 망정 치욕을 면한 것만으로 다행이라 생각했지요. 자, 저리가 귀중하다. 그죠? 지조와 절개가 중요하고 목숨은 가벼우니 세잔한 몸뚱이를 망정, 죽은 목숨을 망정, 치욕을 면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가 마디마디 끊어져 재처럼 식어버린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서리법. 그저 조각조각 끊어진 썩은 창자만 모아두었을 뿐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간과 쓸개는 땅바닥에 버려져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지요. 여기서 분명히 이랑이 죽었다는 것을 그죠?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죽은 후 육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줬죠. 뭐 썩은 창자만 모아두었고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간과 쓸개는 땅바닥에 벌어져 흙먼지를 뒤집어 썼다 라는 이 죽은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여서 비극성을 강조해요. 이별의 비극성도 강조하지만 이 봉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당대 백성들의 모습도 생생히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가만히 지난날의 즐거움을 헤아려 보아도 헤아려 보기도 하지만 오늘의 근심과 원한만이 가득 차 버렸습니다. 왜? 현재 모습이 이렇게 그죠? 시신이 다 널브러진 상태이니까요. 그 다음 고사를 인용해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연이 피리를 불어 적막한 골짜기에 봄바람을 일으켰으니 저도 천녀의 혼이 이승으로 돌아왔듯이 이곳으로 돌아오렵니다. 그러니까 이 혼이 이승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혼기에 나오는 천녀와 추연의 사랑 이야기를 빗대어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천녀가 신선이고요. 선녀예요. 선녀. 그 다음에 여기서 추연이 이제 이승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승 사람이 선녀를 만나서 사랑한 이야기를 빗대어 이제 자신도 이 선녀처럼 이승으로 돌아오려고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고사인용. 자, 고사인용이 맞네요. 대부분 누가 인용합니까? 최랑이 인용하고 있어요. 복례산에서 12년 만에 만나자는 약속을 이미 단단히 맺었고 치굴에서 삼생의 향이 극히 풍겨나오니 그동안 오래 떨어져 있던 정을 되살려 옛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어요. 만약 당신이 아직도 옛 맹세를 잊지 않으셨다면 그러니까 옛 맹세는 뭐예요? 복례산에서 12년 만에 만나자는 약속. 그 다음에 삼생의 약속. 이 풍겨나온다. 그러니까 치굴은 이제 신선이 사는 곳이고 삼생은 전생, 현생, 내생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이겠죠. 그동안 오래 떨어져 있던 정을 되살려 옛 맹서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 맹세에 따라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자는 맹세에 따라 나는 지금 죽은 몸이지만 당신 곁에 머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 당신이 아직도 옛 맹세를 잊지 않으셨다면 저는 끝까지 잘해보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당신도 허락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모든 말들은 뭐예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고 내 혼백은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뭐 천녀가 추연을 만나 사랑을 나눈 것처럼 뭐 치굴에서 삼생의 향이 근거한 것처럼 우리는 사랑을 이어나가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랑이 이생에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보죠? 저는 끝까지 잘해보고 싶어요. 당신이 이 맹세를 잊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허락할 건가요? 라고 물어봤던 이생은 기쁘고도 감격하여 말했다. 그건 바로 내가 바라던 바다. 왜? 이 채랑이라는 이 인물이 혼신으로 왔지만 그래도 좋다. 라고 허락을 한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 다정하게 마주 앉아 그간의 회풀을 풀었다. 그러다가 재산을 얼마나 도적에게 약탈당했는가에 대해 누가 묻자 이생이 채랑에게 묻자 채씨가 말하였다. 조금도 잃지 않았어요. 아무 산 아무 골짜기에 묻어두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채랑이라는 사람은 사랑에도 적극적이고 모든 면에서 이 이생에게 적극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누구의 채랑의 현명한 성격, 용의주도한 성격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이생이 또 물었어요. 양가 부모님의 유해는 어떻게 되었어요? 유해는 시체죠. 그렇죠? 그랬더니 유해는 시체를 타고 태워서 남은 뼈. 채씨가 대답하기를 아무 곳에 그냥 버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간의 정연을 다 나눈 후 나란히 잠자리에 들었다. 지극한 즐거움이 예전과 같았다. 라고 했네요. 다음 부분. 다음 날 채씨와 이생은 함께 재물이 묻힌 곳을 찾아갔다. 과연 금은 여러 덩이와 얼마간의 재물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채랑과 이생은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한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들은 양가 부모님의 유고를 수습한 후 금과 재물을 팔아 각각 오관산 기슭에 합장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유교적 가치관, 그죠? 이 채랑은 죽은 후에도 부모님을 모시는 효가 지극한 사람이다. 그래서 유교적 가치관 엿볼 수 있고요. 또 묘소에 나무를 심고 제사를 드려 예를 극진히 갖추었다. 유고를 수습하고 제사를 지냄으로써 효를 다한 거죠. 유교적 가치가 나타나 있고요. 그 뒤 이상은 벼슬 구하지 않고 채씨와 함께 살았다. 자,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이 이생은 과거에 급제한 상태잖아요. 그쵸? 목숨을 구하고자 달아났던 종들도 다시 스스로 돌아왔다. 이생은 이때부터 인간사에 게을러졌어. 왜? 이 인간사가 아닌 채랑이라는 혼신과 사랑을 나누느냐고. 비록 친척이나 손님들의 기륭사에 할애하고 조문해야 할 일이 있어도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두문불출했어요. 왜? 방 안에서 채랑과만 함께 있었다는 얘기죠. 그는 항상 채씨와 더불어 씨를 주고 받으며 금실 좋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냈대요. 이렇게 혼신과 몇 년을 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뭐예요? 절정이에요. 그럼 절정 부분에서는 채랑이 혼신이 되어 나타나서 몇 년을 함께 지낸 부분이 나타나 있고요. 이제 결말 뭐가 나오겠어요? 다시 떠나는 거죠. 세 번째 이별, 마지막 이별이 될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채씨가 이생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3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기만 하네요. 그러니까 3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어. 그럼 여기서 좋은 시절은 뭐야? 이생과 함께한 시절이죠. 이생과 함께한 시절은 좋은 시절. 그런데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그러지기만 하네요.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쳐오니까 말이에요. 즐거움이 다하면 슬픔이 닥쳐온다. 얘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래요? 흥진비례라고 하죠. 흥이 다하면 슬픔이 온다. 자, 그러고는 마침내 오열하기 시작했다. 매우 슬프게 울었어요. 이게 마침내 오열했다는 게 새로운 사건을 암시하는 거죠. 새로운 사건은 뭐야? 이제 저는 제가 원래 있던 곳으로 저승으로 가야 합니다. 라는 얘기겠죠. 이생은 깜짝 놀라서 물었다. 무슨 일로 그러시오? 채씨가 대답했다.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야? 채씨가 저승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물과 운명 간의 갈등이죠. 그럼 아까 홍건적의 난을 만났어.
그래서 이제 둘이 헤어지게 됐죠. 이때는 뭐야? 인물과 뭐의 갈등? 사회와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운명이 정해져 있어. 저승의 사람이니까, 혼신이니까. 이거는 인물과 운명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저와 당신이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저희가 아무런 제약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이 몸을 환생시켜 당신과 지내며 잠시 시름을 잊게 해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쇠랑이 이생에게 환신으로 남아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연분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 아무런 제약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도우신 거라 라고 말한 거죠. 그러나 인간 세상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산 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습니다. 산 사람이 정신을 이제 흐트러지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채랑이 저승으로 돌아가야 하는 까닭을 말해주고 있어요. 채씨는 시녀를 시켜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춘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이생에게 술을 건네었어요. 이 옥루춘이 이제 노래 가락인가 봐요. 그러면서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 이건 뭐죠? 시조예요. 시조를 읊는 거죠. 이 시조에 뭐가 담겨 있겠어요? 이 시조를 읊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아마 채랑일 거예요. 그러니까 채랑의 정서가 드러날 거고, 정서를 집약적으로 말해주죠. 삽입시는. 그리고 상황을 말해줄 수도 있고요. 이후 상황을 예고 암시할 수도 있고요. 단순한 이야기의 흐름에 변화를 줄 수도 있겠지요.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 옥이 부서지고 꽃도 흩날리고 원망도 짝을 잃래 라고 했어요. 그러면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는 홍건족의 난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한 거고, 옥이 부서지고 꽃도 날리고 원망도 짝을 잃었다. 그러니까 옥이 부서지고 꽃도 흩날렸다. 그러니까 삶의 터전을 잃었다. 원앙도 짝을 잃었다. 님과 이별하게 되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럼 여기는 이 시가 지금 과거의 사건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네요.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을 누가 묻어주랴. 그러니까 여기는 죽음. 피해자도 떠도는 영혼 하소연할 건 없어라. 그래서 죽음에 대한 심정을 노래한 거고요. 그 다음 무산선녀가 고당에 한번 내려온 후. 자, 그러면 여기까지 1년은 그간의 일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부분이고요. 2년은 뭔가 한번 봅시다. 무산선녀가 고당에 한번 내려온 후 깨졌던 거울이 거듭 갈라지니 마음만 쓰려라. 이제 한번 이별하면 둘 사이 아득하니 인간과 하늘과 인간 사이에 소식마저 막히리라. 그러면 앞으로 이별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네요. 이제 이별하면 둘 사이 아득해서 하늘은 누가 있는 곳? 채랑이 있는 곳이고, 인간 사이는 이생이 있는 곳이니까 앞으로는 소식도 전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또 고사를 인용했네요. 여기 나와 있는 고사가 뭐냐? 자, 중국 초나라의 희왕이 고당에 놀러 갔다가 꿈속에서 무산선녀와 사랑을 나누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고사를 인용해서 이 자신과 채랑은 이런 만남과 같아. 무산선녀가 중국 초나라의 희왕과 사랑을 나눈 것과 같아 라고 말하죠. 그럼 무산선녀는 누가 되는 거예요? 채랑. 그래서 채랑이 왜 그런 거예요? 이제 혼신이니까요. 그러면서 깨졌던 거울이 거듭 갈라진다. 거울이 깨졌다 그러면 이별이죠. 이별인데 깨졌던 거울이 거듭 갈라진다. 재이별한다. 또 이별을 한다.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되는 거죠. 거듭되는 이별. 그리고 이제 한번 이별하면 둘 사이는 아득하여 소식을 전하기조차 힘들다. 라고 했을 때요. 1년에서 이 채랑의 정서는 지금 뭐예요? 서글픔, 지난 날들에 대한 서글픔, 이게 서글픔. 이연은 다시 헤어져야 한다는 안타까움. 그죠? 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이 채랑의 과거의 삶에 대한 서글픔과 앞으로 헤어질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을 아주 압축적으로,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네요.
자, 그럼 문제에서는 이 이별의 아픔과 관계된 그 선지 중에서 관계된 것이 무엇이냐, 관계없는 것이 무엇이냐를 묻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채 씨는 한마디씩 노래를 부르다가 이 노래가 바로 이제 그죠? 눈물을 삼키느라 곡조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였다. 이 생도 슬픔을 걷잡지 못하여 말했다. 내 차라리 당신과 함께 저 세상으로 갈지언정 어찌 무료히 홀로 살아갈 수 있겠소. 그러니까 자신도 이제 채랑을 따라 죽겠다. 끝까지 채랑과 함께 하고 싶다는 말을 했고요. 지난번 난리를 겪은 후, 지난번 난리가 홍건적의 난이죠. 친척과 종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가 들판에 벌어졌을 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누가 부모님을 묻어드릴 수 있었겠소. 그러니까 당신에 대한 감사죠. 채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리고 옛 성현이 말씀하시기를 어버이 살아계실 때는 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로서 장사 지내야 한다고 했는데 당신의 천성이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텁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그죠? 이 자식으로서의 도리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너무나 고맙다. 당신의 정성에 너무도 감격하지만 한편으로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을 길이 없었어. 왜 부끄러웠던 거야? 지난날 홍건적이 났을 때 가족이 모두 산에 숨었는데 자신만 혼자 도망가서 살아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죠. 그죠? 그리고 채씨 부모 를 잘 모시지도 못한 부끄러움도 될 거예요. 부디 그대는 인간 세상에 더 오래 머물다가 100년 후에 나와 함께 하늘로 돌아가시구려 라고 간곡히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채 씨가 이렇게 말하네요. 당신의 목숨은 아직도 한참 더 남아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렸다. 그러니까 귀신이다. 이미 죽은 사람이다. 이곳에 더 오래 머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제가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며 미련을 두어 운명의 법도가 뭐죠? 귀신의 명부에 올랐는데 이 이승에 오랫동안 머무는 것이 법도를 어기는 거죠. 이게 운명이에요. 이게 이제 이 운명 간의 갈등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법도를 어기게 된다면 단지 저에게만 죄가 미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죄가 미쳐요. 누를 끼쳐요. 그러니까 이 이생을 걱정하는 채랑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다만 제 유해가 아무 곳에나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면 그것이나 거두어 자기 유해나 거두어 비바람과 햇볕 아래 그냥 나뒹굴지 않게 유해를 걷어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네요.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만 줄줄 흘렸다. 이별의 상황이니까요. 서방님 부디 몸 건강하세요. 말을 마친 채 씨의 자취가 점차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전기성이 드러나네요. 채 씨가 이생과 작별하고 저승으로 돌아간 부분입니다. 자, 이생은 그녀의 유구를 거두어 부모님 무덤 곁에 묻어주었다. 장사를 지낸 뒤 이생도 채 씨와의 추억을 생각하다 병을 얻었어요. 상사병을 얻었어. 그래서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마다 애처로워하며 그들의 저리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건 이제 이 뭐죠? 설화적 요소를 차용한 거죠. 설화적 요소. 동시에 서술자의 논평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보통 설화는 이렇게 끝나요. 그 뒤에 뭐 아무 말이 없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이게 설화에 흔히 등장하는 이야기 를 끝맺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나요? 설화적 수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설화적 수법을 주면 결말이 그죠? 여운을 남기죠. 이런 효과를 줍니다. 이 소설은요, 운영전은 그렇게 어려운 소설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이 시에 삽입된 화자의 정서나 태도,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을 말해주는지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대화로 유학적 제시하는 부분, 채랑이 귀신이 되어 나타났을 때 그 부분 유의하시면 되고, 몇 개 나온 사자성어 챙겨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사실 내용 파악입니다. 그래서 그닥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더 확인해야 될 게, 이 소설은 지금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는 구조라고 했고요. 그리고 불규적 세계관, 유교적 세계관이 드러난다 했어요. 불규적 세계관은 삼생을 반복한 인연,
이런 부분에 드러나 있는 거고, 유교적 세계관은 혼이 되어서도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는 모습, 이런 유교적 세계관 드러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목숨보다도 절개를 더 중시하는 거, 이것도 유교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보면 8쪽에 학습 활동이 나와 있는데 요거 한번 같이 해볼까요? 다음은 이 작품의 주요 사건을 만남과 이별 중심으로 정리한 거래요. 빈칸에 알맞은 말.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는데 맨 처음에 만날 때는 이생과 채씨가 서로 이제 한눈에 반해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죠. 그래서 만났는데 아버지가 반대해요. 그래서 이생이 멀리 떠나게 돼요. 하지만 채랑의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결혼하게 돼요. 하지만 또 이별하네요. 흥건적의 난을 만나요. 다시 사랑하게 되어 채랑이 혼신이 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 이별, 채씨가 저승으로 가고 알타가 이생도 죽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 구조 반복되고, 이 작품에 삽입된 시와 노래가 어떤 역할을 하냐. 첫째, 그죠? 정서적으로 본다면 인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상황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며 분위기를 형성하죠. 서사적 기능은 뭐야? 이야기 전개에 어떤 역할을 하냐? 이전의 사건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특성을 알려주며 산문의 원문을 삽입하여 사건 전개 단조로움을 피하게 하죠. 그 다음에 이생과 채랑의 대응 방식을 보면 이생보다 채랑이 훨씬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죠. 이생은 부모의 뜻에 따라 영남으로 떠나요. 자, 부모가 너 지금 그러면 안 돼. 과거 시험에 급제해서 우리 가문의 영광을 밝혀야지 라고 하면서 영남으로 보내죠. 그럴 때 이생은 어떻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떠나게 돼요. 그렇죠? 소극적입니다. 수동적이고요. 그 다음에 난리를 겪으며 도적에게 쫓길 때 이 이생은 혼자 달아나요. 산속에서. 그래서 목숨을 지켜요. 굉장히 유약하고, 그죠? 반면에 채씨는 부모님께 자기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나는 이생이 아니면 결혼을 않겠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성취하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 목숨을 바쳐서 절개를 지켰어요. 그래서 적극적이고 강인한 성격이다. 그래서 작가의식을 대변하는 인물은 누구라고? 이생이 아니고 채랑이다. 어떤 면에서 이 최씨가 작가의식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요? 이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자신의 그런 의지를 끝까지 고수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당대 어떤 무엇을 볼 때 계유정난에 직면했을 때, 그죠? 이 작가는 산속으로 피했잖아. 누구를 모시기 싫어서 세주를 모시기 싫고 단종을 기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끈기 있게 현실에 대처하는 모습은 채씨와 닮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기는 이 작품의 작가인 김시습에 관한 내용인데 이를 참고하여 작가가 채씨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추측해보세요. 자, 보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우리 첫 부분에도 했는데 5세 때 이미 신동이라는 소문이 국왕인 세종에게까지 알려졌으며 세종에게서 장래에 크게 쓰겠다는 전지를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21살 때 수양대군이 단중을 몰아내고 왕권을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길로 보던 책을 불사르고 승려가 되어 전국을 방랑했대요. 이를 참고로 하여 볼 때 채씨를 통해 작가 김시습은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 김시습은 어려서부터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하자 불의한 세상에 대해 타협하지 않고 스스로 소외된 삶을 선택했어요. 작가는 난관 속에서도 이생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는 채씨의 모습을 통해 끝까지 단종에게 충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죽음을 초월하여 만남을 이어간다는 설정을 통해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없는 현실적 고뇌를 환상적이고 초현실적 시간과 공고를 통해서 예술적으로 승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은 드라마 도깨비의 시놉시스래요. 자, 그럼 도깨비 알죠? 그 공유가 주인공으로 나왔고
그 유명한 그 주제 음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정기적 요소가 있죠. 도깨비라는 사람도 이제 그죠, 환신이잖아요. 400년 전에 죽었는데, 400년? 더 될 것 같은데, 몇백 년 전에 죽었는데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정기적 요소예요. 그래서 이 다양한 영역의 소재를 다루고 있죠. 그런 까닭은 뭘까요? 이 소설 이생규장전도 그렇고요. 이 김시습의 모든 소설은 이제 정기적 요소가 있어요. 이런 것을 소재로 삼아서 이야기로 전달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대부분의 사람에게 현실의 한계와 굴레를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도깨비가 엄청난 인기를 끈 것이겠죠. 이 도깨비도 이제 세월을 초월한 사랑이잖아요. 그다음 이생을 거쳐서 몇 생을 산 후에 이제 다시 만나죠. 이런 것이 그죠? 인간의 욕망이야. 한 사랑을 영원히 지키고 싶고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은 욕망이 투영된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인간에게 이성적 과학적인 면모 외에 감성적이고 공상적인 면모도 있기에 이게 당연한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생규장전을 꽤 길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본 거는 이제 이 김시습이라는 작가가 이런 작품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김시습 소설 5개, 만복사저프기, 이생규장전, 체유부백정계, 그 다음에 남현부주지, 용궁구연우타, 환상적이고 정기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 작품 모두들은 창작 작품이고 한문으로 지은 최초의 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작품의 배경이 모두 우리나라고 우리나라 사람이 주인공이다. 그런 면에서 다른 소설과 다르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이 제자가인인 것은 다른 소설도 마찬가지고 현실과 초월적인 세계가 펼쳐지는데 이런 것은 이제 다른 소설에도 보이기는 해요. 평범한 남자 주인공과 귀족이었던 이들이 이제 끝까지 사랑을 쟁취하는 과정.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불행한 결말, 새드 엔딩이 이 김시습 소설의 그죠? 특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를 삽입한 거랑 불행한 결말, 배경이 우리나라고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거, 창작 소설이라는 거, 한문 소설이라는 게 이 김시습의 소설집 규모신화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의 특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